안녕하십니까. 저는 푸시킨 문화원의 김선명 원장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7일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조로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지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7월 7일, 1884년 7월 7일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조선과 러시아 140년 전에 맺어진 우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로수교라고 할 때 보통 한소수교를 맺었던 1990년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것보다 한참 전인 1884년입니다. 이때를 기해서 사실은 우리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한국과 러시아가 과연 처음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프롤로그에서는 언제부터 그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가 처음 국경선을 맞대게 된 것은 1860년입니다. 이때 아편 전쟁을 통해서 국경 조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 경계선이 형성되게 되어서 처음으로 국경선을 맞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64년에 우리나라의 조선 국민들이 러시아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러수교 조로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지 140주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한국인이 러시아에 정착하기 시작한 1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에 조로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로수호 통상조약은 당대의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을 맺게 된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쭉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84년에 조로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로수호 통상조약은 러시아의 베베르와 한국의 김병시 외무 통상 대신이 맺게 되었는데요.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조로수호 통상조약입니다. 통상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로와 관련된 통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르는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육로와 관련된 통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1888년 8월 8일에 육로 통상 장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두 가지의 해로와 육로를 섭렵하는 모든 우리나라의 관계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러한 조약을 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시의 일부는 이러한 통상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적 관점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베베르가 통상 관계를 맺으면서 썼던 모든 보고서를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상조약문과 관련된 서신들은요, 이 베베르와 김병시가 어떻게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일일이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르가 그 육로 통상 장정을 맺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는 전시물들은 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그 번역문은 옆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찍어보시면은 번역문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그 통상 조약이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고종이 통상조약을 비준한다는 문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로서 통상조약과 웅노통상장정이 맺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고 있는 일부 파트였습니다. 예, 2부 파트를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파트는 베베르가 1885년에 통상장정을 맺고 나서 이듬해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총영사라는 직책을 맡고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맡은 가장 큰 직책은 가장 큰 업무는 러시아 공사관의 건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인력이 한국 서울의 경성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관의 건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관은 애초에는 일본인의 건축가에게 맡겨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세레딘 사바틴이라는 이미 조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러시아 건축가에게 일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파트가 이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계 도면이라든지 지어지는 과정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사바틴과 관련된 전시가 중명전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때의 전시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완공이 된 사진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이 완공된 사진을 위에 걸었고요. 이 아래 사진은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거주했던 러시아 공사관의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있는 문서들은 베베르 공사가 그 외교부에 러시아에 있는 황실 외교부에 보낸 문서들입니다. 주로 비용과 관련된 공사관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견적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 도면들이 주로 이제 포함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타일의 종류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들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려면은 도록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부지는 베베르가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공사관의 본관의 건물 계획도 그리고 본관 건물 전면도까지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딘 사바틴의 초상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레딘 사바틴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근대 건축에 많은 건물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장면은 여기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러시아 공사관이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되게 되었는지를 순서에 따라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부지를 선정하고, 네, 여기 보시면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번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그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동공원에 공사관에 탑신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25 전쟁 당시에 다른 부분들은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탑신만 남아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적으로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러시아의 최초 우리나라 공사였던 베베르에 대한 파트입니다. 베베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베베르는 처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1840년에 태어나서 한국에 부임하기까지 베베르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한국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전문가였고 중국 전문가였죠. 한문에 대해서 통달했던 인물이었고 한국에 부임해서 고종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종을 정말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단지 인간적인 측면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종에게 진정한 외교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관 파천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체류에 있어서도 크나큰 공을 세워서 고종이 잘 머물다 가고 그 당시에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베베르의 외교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그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가 많이 늦춰졌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의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가 한 그런 노력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에는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로 영사로, 총영사로 임명되게 된 임명장이라든지, 그리고 고종황제로부터 받은 초대장, 그리고 베베르도 굉장히 이제 독일 태생인데요.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르 가의 문장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파트는 우리가 보통 아관파천이라고 알고 있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 구한말지 시절을 떠올리면 아관파천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아관파천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서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의 사가들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번 전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러시아에서 쓰는 용어인 평화로운 쿠데타,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체류라는 제목으로 이 아관파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 즉 민왕후를 일본인들이 시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도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레딘 사바틴이라는 러시아 건축가가 목격을 하고 그 목격담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묻혀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이후에 고종은 그 당시에는 그냥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은 굉장히 많은 살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그를 망명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공사관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기 위한 춘승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망명,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반파천입니다. 망명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아반파천, 파천이라는 것은 도망가야겠다는 뜻인데 도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영토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 외교부, 황실 외교부로 보낸 문서에서 보면은 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망명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반파천이 러시아 공사관 체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고종은 거기에 안보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었고, 러시아 황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군 인력을 동원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파천에 대해서 외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료에 남아 있는데요. 러시아 쪽 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같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전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게시되고 있는 자료는 러시아의 건축가인 사바틴의 증언서입니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은 본인이 증언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까지 표현해 가면서 일본인이 얼마나 잔혹하게 궁중의 시녀들뿐만 아니라 민왕후를 살해하였는지를 자세히 쓰고 있죠. 이러한 증거는 그 당시에 모든 외국 언론에도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을미사변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을미사변도 역시 쿠데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미사변 이후에 모든 정권이 일본 중심의 내각으로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여지고 있는 문서는 그 당시에 대리공사이자 총영사였던 슈페이에르가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체류와 관련된 보고서이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당시에 아반파천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위클리 재팬이라는 일본 신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언되고 있는 신문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배들의 선원들이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을 지킵니다. 자신의 신변을 우려한 고종이 공사관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군사력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서해안에 와 있던 배에서 해병들을 거기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배치되었던 선원들이 이렇게 사진에 실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묘지는 그 중에 사망했던 한 선원의 묘지가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서는 번역되어져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고종이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문서입니다. 사실 아반파천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에 체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고종은 단지 거기에서 후심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록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일상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을 위한 방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대신들은 나와서 직무를 수행했고, 그 대신들이 매일매일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에 체류했던 기간을 그냥 아간 파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고 망명의 기관 그리고 망명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개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표현되고 있는 사진들과 기록 문서들은 당시에 고종이 기거했던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진 보시면은 침실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방이 좋은 방을 고종에게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직무를 보았는지를 러시아에 있는 영사관들이 기록을 해서 러시아 외교부에 소상히 보고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그 당시에 얼마나 러시아와 한국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에 1897년에 니콜라이 2세가 은행 설립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바로 조로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동전이 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조선과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체류하면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로은행이 설립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2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던 베베르는 갑자기 멕시코로 발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거주하고 체류했던 고종은 다시 환궁을 하면서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황제로서 스스로 칭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설립하였는데 고종 황제가 되었고 고종 황제는 베베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베르야말로 진정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황제에게 베베르가 남게 해달라는 요청문을 몇 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르는 러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러시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몇 가지 문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문서에는 한국과 러시아, 조선과 러시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페테르부르크 본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일본과의 관계도 조선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관계를 위해서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저희가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파트는 니콜라이 황제의 대관식이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체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은 민영환을 필두로 해서 4명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절단에게 보낸 선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 선물들은 러시아의 크렘을 박물관과 동양박물관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크렘을 박물관에서는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물들이 어떤 선물들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전시인데요. 이번에는 저희도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크레물에서 공개했던 것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미공개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시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백동 합금으로 된 향로입니다. 이 향로는 굉장히 귀한 작품으로 지금 여기에 녹음되어 있는 그 재질뿐만 아니라 그려져 있는 양각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단농입니다. 이 이단농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번영과 성공적인 삶의 상징으로 복을 기원하는 기복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에는 우리 민영환,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민영환 공인데요. 민영환을 비롯한 사절단의 사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점의 발과 4점의 돗자리가 동양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전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장승업의 그림입니다. 고종은 장승업의 그림 4점을 니콜라이 황제에게 선물했는데요. 그 중에서 2점만이 크레물에서 공개를 했고 나머지 2점은 저희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시에 저희가 원본을 가져올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원본은 조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본과 아주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재질로 영인본을 우리가 전시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관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 4점의 장승업 그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노자 출건도입니다. 4작품 모두 고사 인물도라고 해서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작품을 러시아의 황제에게 선물하는 그림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 당시에 분위기로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노자가 벼슬을 내려놓고 한국관으로 떠나는 고사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크레물에서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잘 그려진 작품으로 훌륭하게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태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태백은 우리가 주태백이라고 말할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취태백도로 술에 취했을 때만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고사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역시 굉장히 좋은 구도로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크레물에서 이미 공개한 작품입니다. 미공개 2개의 작품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고사 세동도입니다. 고사 세동도는 여기에서 고사는 옛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예, 스승이 오동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하인으로 하여금 오동나무를 닦게 하였다라는 고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원나라의 화가 예찬이 오동나무를 좋아해서 동자로 하여금 이 오동나무를 닦게 하는 고사를 그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구도로 잘 그려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왕이지 관아도라고 합니다. 왕이지가 지금 가운데 있는 인물인데요. 왕이지는 지금 거위에 목이 유연하게
굽어지는 것을 보고도 시상을 떠올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미공개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처음 공개되었죠. 니콜라이 황제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러시아에도 공개된 바가 없는 이 두 작품이 한국에서 영인본으로나마 공개된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의 지금 현재 5원의 작품은 가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품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라고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시에서 우리 전시는 주로 문서, 외교사를 정리한 전시이기 때문에 영인본이나 아니면 자료, 카피본이 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진품으로 전시된 게 이 초상화들입니다. 우리 전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고종과 니콜라이 황제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첫 번째 고종은 비단의 유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오해란 작가가 그린 작품으로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려졌지만 서양의 기법에 따라서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니콜라이 황제는 종이에 한지에 분체로 그려진 민화풍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방문 작가가 그린 작품으로서 한국의 방식으로 니콜라이 황제를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시는 한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14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정말 커다란 우정을 싹틔웠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초상화까지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전시를 전체적으로 관람하면서 우리가 한러 관계가 불과 30년이 아니라 140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도 굉장한 우방이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관파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은 저희 전시가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시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